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을 당부했는데요.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사에서도 자유, 인권, 공정과 연대라는 키워드와 함께 통합 메시지가 담길 전망입니다. 통합과 연대가 우리 사회 변함없는 과제로 남은 가운데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고 일단 새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와 함께 오늘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도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오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교 사절들을 접견하며 새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연설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6시에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표절 의혹과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캐물으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이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전이나 종전선언 같은 새로운 계획은 밝히지 않았는데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오늘 푸틴의 연설과 세계 각국의 반응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과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시작한 청문회 여야의 열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잠깐 정회했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모두 발언부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직접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 후보자의 이 발언이 끝난 뒤 여야는 곧바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갈등, 정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싸우자는 거냐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며 검수완박 비판에 가세했고요. 한 후보자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돼 유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과 표절 의혹, 미국 매체에 돈을 내고 봉사활동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실은 것 등에 대한 질의도 집중되는데요. 한 후보자는 고등학생 연습용 수준의 글이라면서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과거 한 후보자가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도 다시 소환됐는데요. 과잉 수사 아니었느냐는 민주당 지적에 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 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동원한 거부할 건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김경률 회계사 등 관련 증인들의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 저녁 8시 반에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청문회 내용을 보면 여야가 부딪힌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정호영 후보자 등 청문회를 마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청문회장 밖에서 여야 지도부도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며 잦은 사퇴를 촉구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에게 맞서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부터 비협조적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 좌천당한 피해자라며 지명을 철회할 타당한 근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네, 내일 0시부터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9년여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취임식과 국정 철학이 담길 취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취임식 참석을 비롯해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 먼저 짚어볼까요? 네, 윤 당선인이 합참 보고를 받는 내일 0시 서울 보신각에선 국민대표 20명이 33번 종을 치면서 새 정부 임기 개시를 알립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아침 서초동에서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사절을 떠나고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 참배를 하며 취임식 날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후 국회 취임식에 참석하고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외교 사절을 접견한 뒤 경축연회와 만찬을 잇따라 주최하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9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당선인이 차에서 내린 뒤 시민들과 셀카도 찍으면서 180m 정도 걸어 연단으로 향하는 것도 시민소통 차원입니다. 취임 선서와 취임사 발표는 시민들 좌석과 가까운 연단 더 아래 돌출 무대에서 하게 되고 취임사 발표 뒤 단상 좌우 스크린에서 청와대 개방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의미를 더합니다. 취임식엔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진행된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국정 철학이 담길 취임사인데요. 애초 취임사는 25분 정도로 알려졌지만 당선인이 말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12분 정도로 분량이 축소됐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라는 키워드가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통합 메시지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축하 사절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식을 전후로 각국의 외빈들을 접견하며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한국을 찾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엔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은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먼저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 등 8명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취임식 직후인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국무부 장관 등 주요 강요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왕치산 부주석이 방문합니다. 역대 한국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평가됩니다.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 최우선순위로 내세운 만큼 왕 부주석이 중국에 견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도 취임식 전후로 축하 사절들을 잇따라 접견하며 정상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등을 처리할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오는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을 위해선 장관들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측은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일괄 발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가,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정됐고,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대행체제가 예상되는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발탁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보좌할 부속실장에는 강희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취임과 동시에 부처별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정권이 교체되면 새 정부가 최소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경제나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재할 첫 국무회의는 취임 이틀 뒤인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새 정부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회의에는 장관이 적어도 15명 참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데, 현재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장관은 7명.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장관을 최소화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녀 특혜 의혹 등 논란이 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부 강행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몇 명을 강행할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 전인 오늘 오후 6시에 청와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정문으로 직접 걸어 나와서 향하며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정규 기자. 네, 청와대 본관 앞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전인 오후 6시에 청와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본관 앞으로 나오자 정문까지 양쪽 길에 서서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했습니다. 직원들은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파란 풍선과 현수막을 흔들면서 문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문 대통령의 퇴근길, 마지막 퇴근길을 보기 위해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문을 나와 청와대 분수대 인근까지 200m가량을 걸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단에 올라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역대 대통령들을 대표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퇴임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드리는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선도 국가의 도약의 주역은 단연 국민이라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내일은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바로 경남 양산으로 향하죠? 네, 문 대통령은 지금 이곳 청와대 본관을 비우고 서울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정까지는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 라인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 남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낮 12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후 2시 반쯤 울산 통도사역에 도착한 뒤 오후 3시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인근 주민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사저로 들어가기 전에 마을회관 앞에서 임기를 마친 소회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양산에서의 첫날인 만큼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본관 앞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날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공방이 뜨거웠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을 놓고 이제 설전이 좀 이어졌는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네, 지금 뭐 들어보면 이제 험악한 말도 좀 오가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분리, 자, 이 법을 놓고 일단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파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제 4일로 하기로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이제 9일로 연기가 돼서 오늘 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후보자 입장에서 당초에 이거 명분 없는 야반 도주다. 라고 이제 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제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방금 인터뷰에서 봤지만 이건 한번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것 아니냐 라면서 강력하게 발언 철회 그리고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 제출 부실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오전 청문회는 열리지가 사실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놔두고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뭐 정의하고 하면서 120분 동안 한동훈 후보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다음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열렸는데 오후에는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소환을 해가지고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하면서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당시에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획 단톡방 해가지고 기획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로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면서 오전 오후 내내 사실상 난항 파행이 계속되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 하는 인사청문회인데 오전 2시간 동안 이제 후보자 본인은 뭐 말도 못하고 여야 의원끼리 이제 계속 설전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관련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고 이 의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한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피고관으로 만난다거나 뭐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명백히 검언 유착 사건과 권언 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이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제 제척, 이 인사청문회에서 좀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 이 여야 간의 이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종의 맞불 작전이 정말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인사청문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제를 요구를 했죠. 근거는 지금 현재 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다. 따라서 공정하게 청문회를 진행을 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 재척을 요구를 했고요. 네, 지금 화면에 그 관련 인사청문회법 조항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 그 조항이 이제 17조인데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손 패널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보이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아니다. 나는 한동훈 후보자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에 의해서 합의를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의총 추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다 이해 당사자니까 다 재책 사유다. 네. 또 이렇게 맞불을 놨고 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도 현재 피의자다. 그리고 또 여러 건 고발이 돼 있다.
라면서 이제 서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현재 이제 제척을 의결하려면은 위원회에서 다수가 이건 이제 제척 사유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오후에 속기가 된 것입니다. 네, 뭐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예, 제척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관련 의혹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기된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자녀 딸의 입시용 스펙 관련 의혹,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 의혹, 뭐 이 위장 전입 의혹,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늘 좀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그 제기가 되고 또 본인은 잘 소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뭐 지금 이제 자녀 스펙 쌓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만은 쉽게 그 의혹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딸이 고등학생 신분인데 지금 논문을 6개를 영어 논문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단독 저자 논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논문이 굉장히 주제가 전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뭐 분쟁 지역의 교육 의료 개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자 쓸 수 있느냐? 그것도 2달 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수준이라기보다는 2, 3페이지짜리 또는 많아봐야 6페이지짜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 대필 작가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필 작가는 내가 대필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이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온라인 튜터, 그러니까 가정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온라인 튜터 도움을 받아서 학습 과정을 진행한 적은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 활동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데 지금 10권을 전자 출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제도 뭐 기하학이라든지 또는 뭐 기초 미적분학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부모의 도움 없이 외부인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했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세금을 43% 인상을 했거든요. 본인의 이제 삼풍백화점. 그런데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자신의 전세와 관련해서는 5%. 그러니까 43% 인상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주면서까지 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들고 있어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 인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결격 사유다, 아니다, 뭐 탈법은 없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습니다. 맞서고 있는데 뭐 지금 그 입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가장 좀 예민한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납득을 할지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 스펙 쌓기 문제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지금 이 문제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제대로 이제 내각 구성을 못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개문발차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반쪽 내각으로 이제 출범할 것 같습니다. 내각 후보자가 전체 한 19명인데 네. 오늘까지 보니까 한 7명 정도만 이제 보고서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 정부의 이제 국무회의 한 12일 정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국무회의를 갖다 진행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 뭐 내일은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명 강행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 동의 안 해주면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 네. 그리고 장관이 없다면은 차관 중심으로 가겠다. 실제로 또 오늘 전 차관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10일 이후부터는 본인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재송부 요청한 날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달되면 20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예. 다시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날짜를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 이제 그때는 언제든지 국회가 안 해주면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13일 날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2일이 아닙니까? 네, 12일 또는 뭐 13일 네네. 보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예. 관련해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1명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면 18명인데 일단 헌법에 따르면은 15명 이상이 돼야지 국무회의가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무회의를 하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를 제청을 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임명을 받아서 네. 국무총리 권한 대행으로 나머지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누구를 할 거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수용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지금 대치 전국이 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후보자 중에서 장관 후보 5명,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뭐 임명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7명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에 5명을 더해도 12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을 채우려면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일부 참석해야지 뭐 추경안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신구 정권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정치인 출신들로 해도 14명이니까 1명 정도는 민주당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한국 정치사의 이제 한 챕터가 이제 닫히고 이제 다른 새로운 챕터가 이제 열리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용산 시대가 새롭게 막이 그렇습니다. 오르는 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이제 열리는데요. 0시에 이제 보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정을 이제 보시면은 뭐 눈에 띄는 뭐 특징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신각 타종 행사가 0시에 시작이 되는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0시가 되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죠.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 역할을 이제 공식으로 넘겨받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1시에 취임식 행사겠죠. 이 취임식 행사는 크게 3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 소통, 두 번째는 이제 국민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그래서 이제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좀 다른데요.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이제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 거기서부터 단상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 취임식장에서 새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단상 옆에까지 갔습니다. 근처까지 갔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0m를 걸어서 가니까 거기에 참석한 이제 시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또 셀카도 찍는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취임식 행사 끝나고도 또 역시 걸어서 국회 입구까지 가니까 역시 이제 그때도 또 소통, 악수하고 셀카 찍겠죠. 그리고 또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취임식 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취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밑에 단상 밑에 별도의 돌출 무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호남의 여아 그리고 영남의 또 남아 두 이 남녀 어린이들이 꽃다발 증정해서 동서상징을 좀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국민 희망 대표
20명이 함께 손잡고 단상에 올라가서 국민 통합을 좀 강조를 한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4만석 정도가 되는데 네. 2만 4천석이 국민 초청석, 예. 그리고 장애인석이 300석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주도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5대 그룹 총수가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초청 만찬에도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대표들도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좀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 이제 카퍼레이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청와대 시대가 끝나니까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용산 집무실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네. 사실 워낙 단기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내일부터 일단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놓고 취임식을 하자마자 이제 거기서 이제 집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업무에 차질은 없을지. 업무의 차질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네. 이제 우려되는 지점도 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출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가 경호 문제, 그리고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지금 이제 외교장관 공간을 사저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대략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30일에서 40일 정도는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집무실도 당분간은 좀 임시 집무실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 집무실은 이제 2층에 마련이 돼 있고요. 예. 지금 임시 집무실은 5층에 마련이 돼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이때도 5층에 임시 집무실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청와대의 지하 벙커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데 예. 과연 차질이 없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선인 측에서는 차질 없이 다 이전을 마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5년간의 임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퇴임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네, 오전에는 저렇게 이제 퇴임 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이제 청와대 앞 그 분수대 앞에서 이제 많은 그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환송 행사도 열렸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본인의 이런 그 소망이 좀 그 실현이 될지. 일단 본인의 그런 희망이요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좀 불행한 그런 전철을 밟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좀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는 또 당선이 되겠지만 당선인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역사로 계속해서 전승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퇴임사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11번 썼어요. 11번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성공의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이제 코로나19 위반 방역에 대한 성공,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또 선진국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내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다, 국민만 분열시켜놨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퇴임사에서 밝혔지만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국민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숙제로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고 예. 선거 과정에서도 심각했고 그 결과 0.7% 포인트의 차에 역대 최소 격차가 나왔고 지금도 지금 진영 대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종식이 되고 국민 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그런 정치에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그 성과와 평가도 앞으로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옛 국방부 청사는 새 주인을 맞을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도 새겨지며 본격 용산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차려진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취임식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문 현관의 색도 어두운 계열에서 밝은 흰색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도 새겨졌습니다. 대통령 표장은 대통령 관인, 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만 걸렸던 대통령의 상징물이 옛 국방부 청사에 걸리며 본격 용산 집무실 시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이전 작업을 진행한 덕에 국방부는 애초 예정보다 빨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을 마쳤고 이제 내부 리모델링만 남은 상태입니다. 주변 정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주 출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 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입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각지 일대 도로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있던 현판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글자를 지우고 아무 내용이 없는 현판으로 대체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이 정해지면 다시 새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인 내일 오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5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년 재임 기간 매일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한 달가량은 한남동 관저의 수리 문제로 이전에 살던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기로 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당선인의 출퇴근길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 앞입니다. 이곳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본관 앞을 빠져나간 차량은 곧장 한남대로 위를 500여 미터 달립니다. 이후 대사관로와 서빙고로를 차례로 지나자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가 나타납니다. 당선인은 미군 기지 안을 가로질러 집무실까지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 통제를 하면 관저부터 집무실까지 1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수리 때문에 관저 사용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달가량은 당선인 출퇴근길도 달라집니다. 당선인은 한동안 제가 나와 있는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 사이를 오가야 하는데요. 이 길 역시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서초 중앙로를 따라가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사평대로를 거쳐 반포대교로 진입합니다. 이후 서빙고로와 동작대로 밑을 지나자 다시 한번 이촌역 인근 미군 기지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서초동에서 미군 기지 앞 출입구까지는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기지를 그대로 통과해 900m 정도 떨어진 집무실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역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입장에서 출퇴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호 문제는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조 같은 경우는 애꿎은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수천 명 이상의 그 시민이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위대가 500명, 1000명이 여기서 길 막고 있으면 못 나오잖아. 또 관저 자택과 집무실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처음인 만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정상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날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청와대 곳곳, 황보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대통령의 공간이죠. 지난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 12명이 거쳐갔는데요. 이제는 국민의 공간으로 굳게 닫혔던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청와대입니다.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제와 영빈관 등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의 상징, 본관으로 가볼까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보안 문제로 당장 안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푸른 기와와 팔짝지붕, 세밀한 단청무늬 등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자고 식사를 했던 사적인 공간인데요.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다음은 항상 봄이 계속되는 공간, 상춘제입니다.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였는데요. 탁 트인 상춘제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청와대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청와대 푸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곤 하죠. 바로 이곳 녹지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목이 심겨 있는데요. 특히 150년 이상 세월을 지킨 아름드리 반송을 꼭 만나보시죠.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되는데요. 청와대 동쪽과 서쪽 어디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인원 제한이나 사전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등산로를 오가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둘러보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디에서나 인증 사진도 마음껏 남길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편 청와대 개방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거란 상인들의 기대가 크지만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청와대 문은 국민에게 활짝 열립니다. TV뉴스 화면에서나 보던 파란 기와집을 직접 찾아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시청할 생각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특별한 공간인 만큼 어떻게 생겼을까 가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청와대를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니까 궁금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게 약간 낯설고 조금 얼떨떨하긴 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란 의미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백악관처럼 그런 상징성을 갖고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집무하는 공간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 최대 3만 9천 명. 상인들은 무엇보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장사 괜찮게 되겠구나 하고 관광객이 안만 그래도 많이 뿌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해갖고 이 동네 시장에 좀 번성하게끔 많이 들려줬으면 좋죠. 네. 주민들도 평소 집회 시위로 겪었던 불편이 이젠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반갑습니다.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은 그분들은 어디다 해소를 하십니까? 아주 심한 마이크 소리 그런 거는 없어지면 좋죠. 그거는 좀 약간 괴로울 정도였으니까. 다만 청와대 안에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변 도로에서 벌어질 주차 대란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청와대 개방되면 교통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빌딩의 주차 공간을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교통 체계도 좀 마련했으면.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장 8곳을 확보하고 당분간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3, 5호선에 전동차 숫자를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주변을 도는 새로운 순환버스 노선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앞에도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 마련되는데 오는 22일까지 청와대 앞길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면서 버스는 우회 통행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당분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유지해 관람객 수를 통제하고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관람이 안정화되면 청와대를 예약 없이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본격적인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의 맞수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출마 선언 하루 만에 인천 계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지역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이른바 무연고 출마, 방탄 출마 비판에 대해선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또 당이 또 후보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일들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배임이라고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끌어올린 뒤 지역 밀착 공천을 하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역 밀착형 인사가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 현상에서 저희가 또 추가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그다지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인천 계양을 차출론이 거론되는 윤희숙 전 의원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퇴한 사람이 자신의 격을 착각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고 윤 전 의원은 투기 의혹 받을 만한 부동산 거래를 한 적도 격이 높다고 착각한 적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분당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내 경쟁자였던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분당갑 후보는 안철수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맞수로는 성남 분당갑 공천을 받은 김병관 전 의원이 나섰는데 출마 선언에서 안 위원장의 떴다방 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독재에 맞서 타는 목마름을 외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 외쳤던 저항 시인 김지하 시인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빈소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피와 유랑, 투옥과 사형 선고, 그리고 사면과 석방까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원한 저항 시인 김지하. 고인은 1970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시 오적으로 대중의 이름을 각인했습니다. 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시작했지만 그의 저항은 시작이었습니다. 1974년 유신 정권에서 민청학년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유신 독재를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남은 참여시, 타는 목마름으로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1980년 이후 고인은 생명 존중 사상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생명운동,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시인가이죠. 남도 자기처럼 생각해주는 마음, 거기에 목표를 두고 1991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청년들의 분신이 이어지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해 큰 반향을 불렀습니다. 변절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립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대와의 어떤 어긋남 때문에 김지하 선생의 문학 세계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갖다가 재조명한다면은 김지하 선생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새롭게 발굴될 것이고 저항 문학의 상징이던 그의 빈소에는 고된 삶을 산 고인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비판과 찬사를 받으며 노벨 문학상과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저항 시인의 상징 김지하. 삶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글은
하나의 역사로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작전 변경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관련 소식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초 오늘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서 뭐 전면전이라든가 뭐 종전 선언이라든가 어떤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언론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뭐 그런 뚜렷한 메시지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설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이 이 서방의 침략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뭐 정당방위였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기죠. 예. 한마디로 하자면. 왜냐하면은 사실 러시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그 명분으로도 이 전쟁 범죄의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 아니다. 저쪽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서구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그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요즘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그 남쪽의 항구 도시, 거기서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아조우 연대라고 하는 부대가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조우 연대라고 하는 부대가 사실 지금은 정규군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중앙 집권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뚜렷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대도 과거에는 민병대 출신이었거든요. 예. 근데 민병대 당시에 실제로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러니까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극우적인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례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그 점을 푸틴 대통령은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런 식의 나치의 공격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서구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일종의 정치적인 선전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동부 지역 일부를 러시아에 떼어주고 종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푸틴 대통령의 얘기 중에 보면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러시아의 전략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것이 20세기 초에 핀란드의 역사,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면 되는데 20세기 초에 핀란드가 21세기 초에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핀란드와 이 러시아 국경 지역에 카렐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카렐리아 지방의 친러 성향을 띠는 핀란드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 카렐리아 지역에 있는 친러 세력을 유일한 합법적인 그 핀란드의 주권 세력으로 인정을 하면서 핀란드 전체를 흡수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대신에 핀란드 전체는 포기하고 카렐리아만 우리가 가져간다. 대신에 핀란드는 중립화시켜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이제 핀란드가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서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뭐 민주국가로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키이우라든가 이게 수도 지역 이런 걸 포기하고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휴전 협상을 할 때 그 지역은 그럼 우리 친러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달라.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포기를 한다. 대신에 중립화시켜라.
핀란드의 전략하고 똑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수순으로 이제 그럼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크림반도에서의 일이 바로 똑같은 그런 그 전례였었죠. 네. 그러니까 동부 일부 지역을 러시아 쪽으로 이제 떼어주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핀란드처럼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선이고 그거는 이제 그 항복이나 다름없는 거니까는 아직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달 넘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군도 뭐 계속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그 위협을 이제 종종 했었어요. 자, 오늘 이제 열병식을 보면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이제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군사 전략이라든가 외교 전략 같은 걸 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예. 소위 말해서 미치광이 전략이든 매드맨 세오리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겁을 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뭐 전통적인 방법이고 우리 북한도 많이 썼던 방법이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는 오늘 같은 전승 기념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그 퍼레이드를 벌임으로 해서 그런 과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죠. 예. 자, 이 러시아의 뭐 공세는 뭐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가장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인 피해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민간인들이 이제 대피해 있는 장소나 살고 있는 장소를 표적으로 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양상도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제 뉴스를 보면은 동부죠. 동부 지역의 루안스크 지역의 이제 학교인데 여기 이제 민간인들이 그 지하에 대피하고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데 여기 폭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 학교거든요. 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진짜 실수인 건지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니까 네. 전략적으로 별로 러시아가 얻을 것이 없는데 그렇죠. 빌로호리브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 작은 마을에 주민이 90명 정도 있는 마을인데 그중에 60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과연 러시아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금 루안스크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예. 위쪽이 루안스크고 그 아래쪽이 도네츠크라고 하는 그 주죠. 도네츠크에서도 얼마 전에 그 민간인이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59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두 번째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 한 방의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결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는 정말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사실은. 네.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러시아가 군사적 대국이라고는 합니다만 뭐 무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그렇죠. 정밀성 이런 게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전력 상으로도 그렇고 예. 이게 군사 제2대국 맞나 싶을 정도의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이런 건 어떤가요? 러시아가 이제 무차별 폭격으로 이제 박물관을 이제 파괴했다 그러는데요. 하르키우 박물관. 뭐 3월, 4월 이제 전황 소식을 계속 들어보면 좀 이런 비슷한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물관을 폭발을 해서 이 많은 그 문화재를 유실을 이제 입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이미 이번 그 박물관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의도적인 폭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마찬가지. 아까 민간인 폭격하고 똑같은 차원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한 공격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건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혀 왜 러시아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래서 뭐 외신이나 뉴스 기사에서는 뭐 의도적인 정체성 지우기의 목적을 가진 거냐 뭐 이런 뭐 추측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런 건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좀 의도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을 결의했죠. 자, 이 러시아의 뭐 자원 부국입니다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네. 일단 석탄 부분은 일단 그 수입에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였고요. 이제 석유 수입 중단을 이제 결의를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석유 대목이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은 석유를 수입을 많이 줄인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그런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다른 데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더 싼 값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나 중국이나 이란 이런 나라들이 더 싼 가격으로 러시아 석유를 수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럼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한다. 이렇게 네.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적게 팔아도 또 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러시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G7 정상회의 얘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G7 국가들 입장에서는 석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줄인다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진짜 러시아 석유를 전면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서방 국가들의 어떤 그 의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회의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G7 정상회의 직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대러 제재안 네. 이제 발표한 게 또 있었죠. 러시아 국영방송사 3곳을 제재한다. 그리고 러시안에 대한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러시아의 국영 방송사, 그러니까 국영이든 어쨌든 간에 그 방송사의 수입이 러시아의 정부로 이제 그 수입이 직결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3개의 방송사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미국의 어떤 회사도 그 방송사에는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어떤 방송 장비도 거기다가는 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높여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회계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의 그 정부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푸틴 측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수익이 창출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는 제재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러시아의 뭐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해외에 좀 많이 빼돌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그 차단하거나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그 의미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의 수위를 조금씩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아직 제재할 수단은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2달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온 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가 어린이날부터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에 소규모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행 정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그래도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퇴장 4일 징검다리 연휴의 끝은 코로나19 확진 규모의 반등이었습니다. 연휴 직후 발표된 신규 환자가 2만 명가량으로 일주일 전보다 500여 명 증가한 겁니다. 월요일 발표 수치가 전주 대비 증가한 건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중순 이후 8주 만입니다. 일요일 발표된 확진자도 한 주 전보다 2,300여 명 더 많은 4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행 감소세가 멈추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통계를 봐도 확진자 감소폭은 최근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세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 3만 명 정도에서 주중 평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예상이에요. 정부도 유행 감소세가 종식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봤다며 급격한 증가 대신 소규모 유행이 가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확산 자체를 억제했다면 이제는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에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는 과정이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지금의 소폭 반등이 정체기로의 진입인지 아직은 아닌지는 이번 주 추이를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방역 완화와 함께 새로운 변이 확산 여부도
유행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강해지더라도 치명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